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단편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각각 이야기 속에 재미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잠들 때 들으시면 잠이 더 솔솔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뉴올리언스의 마거릿.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에는 오래된 거리와 넓은 강이 있어. 그곳을 걷다 보면 한 여인의 동상을 만날 수 있지. 사람들은 조용히 그 앞에 멈춰 서서 그녀가 남긴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곤 해. 그 동상에는 의자에 앉아 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여인이 조각되어 있어. 하지만 그 여인은 왕비도 영화 배우도 아니었으며 반짝이는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지. 그저 단정한 원피스에 두꺼운 신발을 신고 있어. 그런데도 그녀의 눈빛은 빛나며 엄마처럼 따뜻하고 자애롭게 느껴지지. 그 동상은 마거릿이라는 여인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어. 그녀의 본명은 마거릿 하월이었지만 뉴올리언스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꼭 여동생이나 친한 친구처럼 마거릿이라고 불렀지. 마거릿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어. 아주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와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에서 자랐지. 젊었을 때 마거릿은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어. 의지할 곳도 없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지. 그래도 그녀는 열심히 일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마음은 누구보다 강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거릿은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며 일했어. 그리고 매일 창가에 앉아 고아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지. 어느 날 마거릿은 그 아이들에게 진짜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 세탁소에서 일하는 가난한 여인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지만 마거릿은 굴하지 않았어. 그녀는 고아원을 돌보는 수녀들을 찾아가 말했어. 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날부터 마거릿은 매주 자신의 월급 일부를 고아원에 기부했어.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고 결국 젖소 2마리와 작은 배달용 수레도 샀지. 매일 아침 마거릿은 수레에 우유를 싣고 손님들에게 배달했어. 돌아오는 길에는 호텔이나 부잣집에서 남은 음식을 받아와 고아원으로 가져갔지. 힘든 시기엔 마거릿이 가져온 음식이 아이들의 유일한 식사가 되기도 했어. 그렇게 베풀면서도 마거릿은 늘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업도 아주 잘했어. 그래서 젖소를 더 많이 키울 수 있었고
점점 수익도 늘어났지. 그러던 어느 날 마거릿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어. 그곳의 이름은 아기들의 집이었어. 그리고 얼마 뒤 마거릿은 작은 빵집을 맡게 되었어. 이제 그녀는 우유가 아니라 빵을 배달하는 여인이 되었지. 하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술에 빵을 싣고 다니며 고아원에 기부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 그러던 중 무서운 전쟁이 시작됐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던 그 시기에도 마거릿은 여전히 수레를 끌고 다녔어. 그녀는 배고픈 군인들과 아이들을 위해 언제나 빵을 준비했고 그 빵을 팔아 더 많은 돈을 벌었어. 전쟁이 끝난 뒤 마거릿은 마침내 커다란 빵 공장을 세웠어. 그 무렵엔 뉴올리언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거릿을 알고 있었어. 도시 곳곳의 아이들은 그녀를 사랑했고 상인들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지. 어려운 사람들은 조언을 구하러 마거릿을 찾아왔어. 마거릿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작은 숄을 어깨에 두른 채 사무실 문 앞에 앉아 있었어. 찾아오는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지. 세월이 흘러 마거릿은 나이가 들었고 마침내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그녀의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 마거릿이 그토록 많은 것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돈을 모아두었던 거야. 그녀는 그 모든 재산을 뉴올리언스의 고아원에 남겼어.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지도록 말이야. 마거릿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 그들은 모두 똑같이 고아들이에요. 마거릿의 유언장에는 서명이 아닌 단순한 X 표지만 남아 있었어. 그녀는 끝내 글을 읽거나 쓰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든. 하지만 뉴올리언스 사람들은 그녀를 깊이 존경했어. 그녀는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되어 주었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어. 그녀의 지혜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었지. 우리는 그녀를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마거릿이 살아있을 때 수레를 끌고 다니던 모습, 사무실 문 앞에 앉아있던 모습을 그대로 동상으로 만들었어. 그 동상은 지금도 뉴올리언스에 서 있어. 한 평범한 여인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사람들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단다. 크로이소스처럼 부유하게. 수천 년 전 아시아의 한 나라에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어. 나라의 땅은 그렇게 넓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잘 살았고
그 중에서도 왕은 엄청난 부자였어.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으면 정말 부자야 라고 말할 정도였지. 지금도 누군가를 아주 부자라고 할 때 크로이소스 왕처럼 부자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해. 크로이소스 왕은 자기 삶이 완벽하다고 믿었어. 넓은 땅, 화려한 궁전, 수많은 아인, 반짝이는 옷과 값진 보물들까지. 정말 모든 걸 다 가졌거든. 그래서 늘 이렇게 말했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어느 여름날 바다 건너에서 아주 유명한 손님이 왕국에 찾아왔어. 그 사람은 아테네의 솔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똑똑하고 지혜롭기로 유명했어. 사람들은 훗날 누군가를 똑똑하다고 말할 때 솔론처럼 지혜롭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대. 왕은 솔론을 반갑게 맞이했어.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어. 크로이소스 왕은 솔론을 데리고 궁전 곳곳을 안내했어. 부드러운 소파, 번쩍이는 가구, 값비싼 그림, 그리고 수많은 책들까지 보여주었지. 정원과 과수원, 말들이 사는 마국간도 보여주며 자랑했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왕은 솔론에게 물었어. 솔론, 당신이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지? 왕은 당연히 솔론이 당신 크로이소스 왕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솔론은 조용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 제가 아는 사람 중엔 가난했지만 착하게 살았던 아테네 사람 탈루스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왕은 깜짝 놀랐어. 화가 나기도 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 도대체 왜 그 탈루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소? 탈루스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지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요.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크로이소스 왕은 어리둥절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었어. 그럼 탈루스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지? 이번에는 꼭 자기가 뽑히기를 바랬던 거야. 하지만 솔로는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했어. 제가 아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병든 어머니를 지극히 돌보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테네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크로이소스 왕은 속이 상했어. 그래서 물었지. 내 부와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가? 왜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
그러자 솔로는 대답했어. 왕이시여, 한 사람이 정말 행복했는지는 그가 삶을 다할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시간이 흘러 아시아에 무서운 정복자가 나타났어. 그는 키루스 왕이었고 많은 나라를 차례차례 정복하며 큰 제국을 만들었어. 크로이소스 왕의 나라 리디아도 결국 그에게 패배하고 말았지. 왕궁은 불에 탔고 과수원은 망가졌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여기던 크로이소스 왕도 붙잡혀 포로가 되었지. 키루스 왕은 병사들에게 말했어. 이자 때문에 내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 다시는 이런 자가 생기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겠다. 그러곤 크로이소스 왕을 장작더미 위에 묶었어. 불을 붙이려는 순간 그는 솔론의 말이 떠올랐지. 사람의 행복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그는 탄식하며 외쳤어. 솔론이여, 솔론이여, 솔론이여. 키루스 왕은 그 외침을 듣고 병사들에게 물었어. 저자는 왜 솔론을 부르는가? 병사들은 이유를 알지 못했어. 결국 키루스 왕은 직접 크로이소스 왕에게 물었어. 그러자 크로이소스 왕은 자신이 들었던 솔론의 말을 전하며 지금껏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고백했어. 키루스 왕은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는 조용히 말했어.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크로이소스 왕을 풀어주어라. 그렇게 크로이소스 왕은 목숨을 건졌고 이후에는 키루스 왕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단다. 파에톤. 파에톤은 태양신 포이보스 아폴론과 님프 클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야. 어느 날 학교 친구가 파에톤이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는 비웃었어. 그 말에 파에톤은 화가 났고 창피해서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어. 제가 정말 신의 아들이라면 그걸 증명해 주세요. 그러자 클리메네가 차분히 말했어. 직접 아버지를 찾아가 물어보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태양의 나라는 우리 땅과 바로 이어져 있으니까. 희망에 가득 찬 파에톤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 향했어. 태양의 궁전은 높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고 황금이랑 보석으로 반짝였어. 천장은 빛나는 상아로 꾸며져 있었고 문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지. 벽에는 대장장이 신인 불카누스가 새긴 그림이 있었는데 거기엔 땅이랑 바다, 하늘,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존재들이 그려져 있었어. 바다에는 님프들이 뛰놀고 있었지.
어떤 님프는 물결 속에서 장난치고 있었고, 또 어떤 님프는 물고기 등을 타고 있었어. 바위 위에 앉아서 초록빛 머리카락을 말리는 님프들도 있었어. 땅 위에는 도시와 숲, 강, 그리고 자연의 신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 위로는 찬란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 문에는 별자리가 6개씩 새겨져 있었지. 파이톤은 가파른 길을 올라 아버지의 궁전 안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태양의 방에 가까워지자 너무 강한 빛에 압도돼서 걸음을 멈췄어. 태양신 포이보스는 자줏빛 옷을 입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왕좌에 앉아 있었거든. 그의 양 옆에는 낮, 달, 해, 그리고 일정한 간격 사이에 시간의 여신들이 있었어. 봄은 꽃으로 머리를 장식하고, 여름은 얇은 옷을 입은 채 익은 곡식으로 만든 화관을 쓰고 있었어. 가을은 포도즙으로 물든 발을 하고 있었고, 겨울은 서리가 낀 머리를 하고 있었지. 이 웅장한 광경 속에서 태양신은 궁전 앞에 눈이 빛나는 소년을 바라봤어.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태양신이 물었어. 세상을 비추는 위대한 신이시여. 파이톤이 간절하게 말했어. 제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태양신은 빛을 거두고 파이톤을 품에 안았어. 너는 틀림없이 내 아들이다. 내 어머니가 한 이야기는 모두 진실이야. 내가 의심을 떨칠 수 있도록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들어주겠다. 나는 신들이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사용하는 스틱스 강을 증인으로 삼겠다. 파이톤은 어릴 때부터 태양신이 하늘을 달리며 전차를 모는 모습을 동경해 왔어. 그 자리에 서보는 게 그의 오랜 꿈이었지.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었어. 아버지, 단 하루만이라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차를 몰고 하늘을 날아가며 세상에 빛을 비추고 싶어요. 파이톤이 외쳤어. 그 말을 듣자마자 태양신의 얼굴이 굳어졌어. 그는 쉽게 맺은 약속을 후회하면서 빛나는 머리를 가로저었어. 내가 너무 쉽게 약속했구나. 그 소원만은 들어줄 수 없단다. 넌 아직 너무 어리고 몸도 약해. 넌 필멸자인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바라면 안 된다. 다른 신들도 감히 하지 않는 일을 넌 하려고 하는구나. 태양에 불타는 전차는 나만이 다룰 수 있지. 심지어 하늘의 지배자인 주피터조차 이 일을 하지 않아. 그는 계속해서 파이톤을 타이르듯 말했어. 전차가 나아가는 길은 아주 가파르단다. 아침에는 말들이 막 잠에서 깨어 힘들어하고, 정오가 되면 하늘 높이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게 돼. 저녁이 되면 다시 가파른 내리막길을 달려야 한단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도 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걱정하며 기다리지. 그가 말을 이어갔어. 게다가 하늘은 계속 돌고 있어서 전차를 잘못 몰면 중심을 잃고 끌려가게 될 수 있어. 전차를 빌려준다 하면 움직이는 별자리 사이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온한 도시나 신전이 아니다. 거긴 무시무시한 별자리들이 도사리고 있어. 황소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 정갈자리, 개자리 같은 존재들이 각기 다른 힘을 지니고 하늘 곳곳에 숨어 있단다. 그리고 불꽃을 뿜는 말들은 아주 사나워서 나조차도 가끔은 다루기 어려워. 태양신은 아들의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했어. 내가 두려운 것은 단지 전차가 아니라 바로 내가 겪을 위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만약 내 아들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금은 보화든 바다의 보물이든 무엇이든 줄 수 있지만 이 소원만은 안 된다. 하지만 파이톤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 결국 태양신은 한숨을 쉬며 그를 전차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지. 전차는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바퀴는 은으로 되어 있었어. 말이 메이는 부분에는 다양한 보석이 박혀 있었지. 파이톤이 경이로운 전차를 바라보고 있을 때 새벽의 여신이 동쪽 하늘의 문을 열고 장밋빛 햇살을 뿌렸어. 포이보스는 지구에 빛이 퍼지고 달이 사라질 시간이란 걸 알아차렸고 시간을 맡은 신들에게 말들을 끌어내라고 했지. 신들은 명령을 따랐고 풍성한 암브로시아를 먹고 자란 튼튼한 말들을 높은 마국간에서 끌어냈어. 그 후 태양신은 파이톤의 얼굴에 마법 연고를 발라서 강한 불꽃빛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었어. 그리고 빛나는 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 내가 이것을 꼭 하겠다면 적어도 내 말을 잘 기억해야 한단다. 채찍은 아끼고 고삐는 단단히 잡으렴. 말들은 재촉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애써야 해. 하늘에 있는 5개의 원을 똑바로 가로지르려 하지 말고 왼쪽으로 돌아가렴. 북쪽과 남쪽은 위험하니 피하고 중간에서 움직여야 해. 바퀴 자국이 보이면 그게 바로 길을 안내해 줄 거야. 하늘과 땅은 적당한 열이 필요해. 너무 높이 올라가면 신들이 사는 곳을 태우게 되고 너무 낮게 내려가면 지구가 불타게 될 거야. 중간 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란다. 이제 널 운명의 손에 맡기마. 운명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 밤은 서쪽 문을 지나가고 있어 더는 머물 수 없구나. 고삐를 잡아라. 아니, 잠깐. 차라리 여기서 안전하게 지켜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군. 내가 세상의 빛을 가져오겠다.
하지만 그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소녀는 벌써 전차로 뛰어올라 서둘러 고삐를 움켜쥐었어. 그리고 망설이는 아버지에게 계속 고맙다며 인사했어. 말들은 불을 내뿜는 듯한 콧김으로 공기를 가득 채웠고 땅을 세차게 구르며 안달을 했어. 장애물이 치워지자 끝없이 펼쳐진 우주가 그들 앞에 열렸어. 말들은 힘차게 구름을 가르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달렸어. 말들은 곧 자신들이 끌고 있는 전차가 평소보다 가볍다는 걸 알아챘어. 배에 짐이 없을 때 바다 위에서 기울고 흔들리는 것처럼 전차는 텅 빈 것처럼 흔들렸거든. 말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달렸고 결국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지. 파에토는 당황했어. 고삐를 어느 쪽으로 돌려야 할지 몰랐고 알아도 그렇게 할 힘이 없었거든. 그때 처음으로 큰 곰자리랑 작은 곰자리가 뜨거운 열기에 달궈졌어. 물속으로 뛰어들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야. 차가운 하늘에서 웅크리고 있던 뱀자리는 뜨거운 열을 받아 격하게 몸부림쳤어. 겁에 질린 파이톤이 지구를 내려다봤을 때 넓은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 사방이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의 눈은 흐려졌어. 그는 차라리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전차를 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 생각했어. 폭풍에 휩쓸리는 배처럼 파에토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떠밀려갔고 조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이미 하늘의 많은 길을 지나왔지만 남은 길이 더 많았어. 그는 정신이 아찔해졌고 고삐를 계속 잡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놓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 하늘 여기저기에서 힘을 가진 별자리들이 보이자 그는 깜짝 놀랐어. 특히 정갈자리는 두 개의 커다란 발톱을 앞으로 뻗고 독침을 뒤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어. 파에토는 완전히 겁에 질렸고 그의 손에서 고삐가 떨어졌어. 말들은 고삐가 느슨해졌다는 걸 느끼자마자 하늘의 낯선 곳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 별들 사이를 이리저리 가르며 하늘을 헤맸고 어떤 때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땅 가까이로 내려오기도 했어. 달은 자기 자리 아래에서 파이톤의 전차가 달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하늘에는 연기가 가득 찬 구름이 올라왔고 산 꼭대기들은 불에 휩싸였어. 들판은 타들어갔고 풀들은 시들었으며 곡식도 불 속에서 사라졌어. 도시들은 벽과 탑까지 전부 무너져 내렸고 많은 나라가 잿더미로 변해버렸어. 파이톤은 불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열기를 느꼈어. 공기엔 연기와 불꽃이 가득했고 마치 용광로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처럼 숨쉬기도 힘들었지.
전차는 너무 뜨거워져서 하얗게 달아올랐고 이리저리 흔들렸어. 푸르던 숲은 말라버려 사막처럼 되었고 강물도 바닥에 드러날 정도로 다 말라버렸어. 땅은 갈라졌고 바다는 점점 줄어들어 마른 땅이 될 것만 같았지. 바다의 신 넵투누스는 3번이나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지만 3번 다 뜨거운 열기에 밀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어. 그때 지구가 연기로 가득 찬 물결 속에서 얼굴을 2 손으로 가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 그리고 지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들의 왕인 주피터에게 간절히 말했어. 신들의 왕이시여, 제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정말 저를 불길 속에 사라지게 하시려는 거라면 차라리 저를 번개로 내려치세요. 당신의 손으로 끝을 맺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저는 가축들이 풀을 뜯을 수 있도록 들판을 내어주었고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제단에는 향도 바쳐왔어요. 그런데 저의 형제 태양, 오케아누스는 무슨 잘못이 있나요? 왜 그도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요?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연기에 휩싸였어요. 바다와 땅과 하늘이 모두 사라지면 세상은 다시 혼란으로 빠질 거예요. 부디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 불길 속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꼭 지켜주세요. 하지만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열기와 심한 갈증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 그 모습을 본 주피터는 마음이 무거워졌어. 너무 늦기 전에 막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 거라 생각했지. 주피터는 땅과 나무와 동물들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어. 예쁜 꽃들이 시들고 강물은 말라가고 새들의 노래조차 들리지 않았거든. 주피터는 단호하게 마음먹었어. 주피터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탑에 올라섰어. 그곳은 자주 구름을 펼쳐 세상을 덮고 무서운 천둥을 내리던 곳이었지. 그는 손에 천둥을 움켜쥐고 강한 눈빛으로 전차를 향해 던졌어. 천둥이 전차를 때리자마자 술에는 산산조각이 나서 터지고 말았어. 놀란 말들은 고삐가 끊어진 채 사방으로 도망쳤고 바퀴는 부서져 별들 사이로 흩어졌어. 그리고 파이톤은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채 하늘에서 떨어졌지. 마치 별똥별처럼 빠르게 추락했어. 그는 하늘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이미 숨이 멎고 말았어. 그의 불탄 몸은 강의 신이 받아서 뜨거운 잔해를 차가운 물로 식혀주었대. 입속에 살고 있는 부탁해요. 옛날 옛적 부탁해요라는 말이 한 소년의 입속에 살고 있었어.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어. 진짜로 살아있는 작은 존재였지. 숨도 쉬고 기분도 느끼고
바람도 좋아했어. 사실 부탁해요는 모든 사람의 입속에 살고 있어.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 존재를 깜빡 잊고 지내지. 그리고 말이야, 이 착한 말은 자주 입 밖으로 나와야 해. 그래야 숨도 쉬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거든. 마치 어항 속 물고기가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쉬는 것처럼 말이야. 오늘 들려줄 부탁해요는 딕이라는 소년의 입속에 살고 있었어. 그런데 딕은 조금 무례한 아이였지. 부탁해요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딕의 부탁해요는 오랫동안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어. 점점 힘이 빠지고 숨도 차고 입안 깊숙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 딕은 늘 이렇게 말했어. 빵 줘, 물 줘, 그 책 내놔. 말끝마다 똑똑 짧게 명령만 했고 부모님은 그런 딕의 말투를 걱정하셨어. 하지만 딕의 입속 부탁해요는 그보다 더 걱정이 많았어. 매일매일 입 천장에서 나갈 기회를 기다리며 조용히 숨을 참고 있었거든. 딕에게는 존이라는 형이 있었어. 존은 곧 10살이 되는 아이였고 딕보다 훨씬 공손했지. 존의 입속에 살던 부탁해요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깥으로 나왔어. 햇볕도 쬐고 맑은 공기도 마시며 매일매일 신나고 건강하게 살았지. 그런데 그날 아침 딕의 부탁해요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 숨이 너무 막혔거든. 이렇게는 안 돼. 숨을 쉬고 싶어. 딕의 부탁해요는 결심했어. 그리고 아주 살짝 딕의 입을 빠져나와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어. 후. 그렇게 21번 깊이 쉬고 살금살금 식탁을 건너 존의 입으로 퐁당 하고 뛰어들었어. 존의 입속에 있던 부탁해요는 깜짝 놀랐어. 누구야? 여긴 내 자리야. 알아. 딕의 부탁해요가 힘없이 말했어. 나는 동생의 입속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거긴 너무 힘들어. 날 불러주지도 않고 숨도 못 쉬겠어. 잠깐만 머물 수는 없을까? 조금이라도 숨을 쉬면 다시 힘이 날 것 같아. 존의 부탁해요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물론이지. 그 마음 이해해. 내 주인은 착한 아이라서 부탁해요를 2번 말해도 괜찮을 거야. 편하게 있다가. 그날 점심 존은 버터가 먹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아버지, 버터를 좀 건네주세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왜 그렇게 정중하니? 존은 대답하지 않고 이번엔 어머니를 향해 말했어. 어머니, 머핀을 주실 수 있나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웃으셨어.
물론이지,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데 왜 부탁해요를 2번이나 말하니? 조는 고개를 갸웃했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케이티, 물 좀 줄래? 부탁해, 부탁해. 이번엔 존도 깜짝 놀랐어. 입이 먼저 말한 거였거든.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 허허, 별일 아니야. 너무 정중해서 나쁠 건 없단다. 그동안 딕은 여전히 예전처럼 말하고 있었어. 계란 줘, 우유 줘, 숟가락 줘.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을 따라해보고 싶어졌어. 정중히 말하는 게 왠지 멋져 보였거든. 그래서 딕은 어머니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어. 어머니, 머핀을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나오질 않았어. 왜냐고? 딕의 부탁해요는 지금 형 입속에 있거든. 딕은 다시 한번 말했어. 어머니, 버터를 좀 건네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부탁해요는 나오지 않았어. 목이 막힌 듯 꽉 하고 걸려버렸지. 그날 하루 종일 딕은 말끝마다 만 반복했어. 가족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어. 왜 저러지? 밤이 되자 딕은 지쳐버렸고 기분도 나빠졌어. 결국 어머니는 2 아이를 조용히 잠자리에 들게 했단다.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딕의 부탁해요가 다시 돌아온 거야. 전날 존의 입속에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햇볕도 쬐며 힘을 다시 찾았거든. 딕은 조심스럽게 말해봤어. 아버지, 오렌지를 잘라주실 수 있나요? 부탁해요. 그 말은 아주 자연스럽고 마치 형이 말하던 것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왔어. 식탁에 앉은 가족들이 깜짝 놀랐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딕도 공손한 아이가 되었단다. 이제 딕의 부탁해요도 매일같이 기분 좋게 세상 밖으로 나와 숨도 쉬고 웃음도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어느 날 한 남자와 아내는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얻게 됐어. 처음엔 그저 감사했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황금알이 하나씩 생기니까 말이야. 그런데 점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 이렇게 매일 하나씩 받느니 차라리 거위 뱃속에서 한꺼번에 다 꺼내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결국 참지 못하고 거위를 죽이고 말았어. 그런데 말이야, 막상 배를 갈라보니까 안에 금은커녕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평범한 거위였던 거야. 결국 그들은 황금도 거위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지. 욕심이 너무 크면 결국 가진 것마저 잃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
메아리와 수선화. 에코는 숲과 언덕을 좋아하는 예쁜 ним프였어. 숲속을 뛰어다니며 노는 걸 좋아했고, 사냥의 여신 다이아나를 따라다니는 걸 아주 좋아했지. 하지만 에코에겐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 말을 너무 좋아해서 대화든 논쟁이든 늘 마지막 말을 꼭 하려고 했거든. 어느 날 유노 여신은 남편이 다른 ним프들과 어울리고 있을 거라고 의심하며 그를 찾아 나섰어. 그때 에코는 다른 ним프들을 도망치게 하려고 유노에게 계속 말을 걸며 시간을 끌었지. 하지만 유노는 그 속임수를 알아차렸고 화가 난 유노는 에코에게 벌을 내렸어. 이제부터 넌 남의 말만 따라하게 될 거야. 먼저 말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말은 여전히 내 거야. 그 뒤로 에코는 산속에서 사냥하던 나르키소스를 보게 됐어. 그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지. 에코는 그를 한눈에 좋아하게 됐어.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제 먼저 말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가 먼저 말해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지. 어느 날 나르키소스가 동료들과 떨어져 길을 잃어버렸어. 그는 누구라도 찾기 위해 소리쳤지. 누구 없나요? 에코는 대답했어. 누구 없나요?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시 말했어. 이리로 와주세요. 에코도 똑같이 따라했지. 이리로 와주세요. 나르키소스는 저 멀리서 자신과 똑같은 말을 따라하는 소리가 들리자 누군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궁금해졌지. 왜 나를 피하는 거죠? 왜 나를 피하는 거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누군가 가까이 있다고 느낀 나르키소스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어. 우리 함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에코는 너무나 기뻤어. 마침내 자신이 기다리던 말이 나왔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며 그에게 달려갔어.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깜짝 놀랐어. 자신은 호기심에 했을 말일 뿐인데 갑자기 누군가 달려온 거야. 그는 당황해서 에코를 밀쳐냈어. 손대지 마요. 남의 말만 되풀이한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낫겠어요. 에코는 또 한 번 뒷말을 따라했고 나르키소스는 짜증을 내며 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졌어. 에코는 부끄러움에 몸을 숨겼고 깊은 슬픔에 빠져 점점 말라갔어. 결국 몸은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게 되었지. 그 뒤로 에코는 절벽과 동굴 속에서 살며 누군가가 말을 걸면 마지막 말만 되풀이하는 메아리로 살아가게 되었어. 나르키소스는 에코에게만 냉정한 게 아니었어. 다른 ним프들에게도 무심했지. 그러던 어느 날 나르키소스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한 소녀가 신에게 기도했어. 그도 한 번쯤은 사랑에 빠져보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픔을 겪게 해주세요. 복수의 여신은 그 소녀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했어. 깊은 숲속에는 은빛처럼 맑은 샘이 있었지. 그 샘은 양떼나 야생동물도 가까이 오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깨끗했지. 낙엽조차 물에 떨어지지 않아 언제나 맑은 물이 고여 있었어.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지친 나르키소스가 그 샘에 도착했어. 그는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였다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 그는 그 모습이 샘물 속에 사는 아주 아름다운 요정인 줄 알았지. 그는 스스로의 눈부신 눈동자, 바스쿠나 아폴론을 닮은 곱슬머리, 둥근 뺨, 하얀 목, 도톰한 입술과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빠져들었어. 그는 자기 모습에 반해버린 거야. 나르키소스는 샘물 속 그 얼굴을 향해 입을 맞추려 했고 팔을 뻗어 안으려 했지만 손이 닿는 순간마다 그 모습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 그는 그 샘을 떠날 수 없었어. 배고픔도 잠도 잊은 채 계속 물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지. 왜 나를 피하는 거죠? 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다른 ним프들도 나를 사랑해요. 당신도 나를 보고 웃고 내가 손짓하면 따라 하잖아요. 하지만 그가 흘린 눈물은 샘물을 흐리게 했고 그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어. 제발 가지 말아요. 만질 수 없다면 바라보기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결국 나르키소스는 자신에게 빠진 채 기력에 다해 쓰러지고 말았어.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도 그는 자신이 강물에 비친 그 모습을 보며 계속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가 세상을 떠나자 ним프들은 깊이 슬퍼했어. 물의 ним프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쳤고 에코도 함께 울었어. 그들은 그의 장례를 준비하려 했지만 나르키소스의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어. 대신 그 자리엔 한 송이 꽃이 피어 있었어. 안쪽은 보랏빛이고 겉은 하얀 꽃잎으로 감싸인 꽃이었어. 사람들은 그 꽃을 나르키소스 수선화라고 불렀지. 지금도 그 꽃은 그의 이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뉴올리언스의 마거릿.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에는 오래된 거리와 넓은 강이 있어. 그곳을 걷다 보면 한 여인의 동상을 만날 수 있지. 사람들은 조용히 그 앞에 멈춰 서서 그녀가 남긴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곤 해. 그 동상에는 의자에 앉아 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여인이 조각되어 있어. 하지만 그 여인은 왕비도 영화 배우도 아니었으며 반짝이는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지. 그저 단정한 원피스에 두꺼운 신발을 신고 있어.
그런데도 그녀의 눈빛은 빛나며 엄마처럼 따뜻하고 자애롭게 느껴지지. 그 동상은 마거릿이라는 여인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어. 그녀의 본명은 마거릿 하우어리였지만 뉴올리언스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꼭 여동생이나 친한 친구처럼 마거릿이라고 불렀지. 마거릿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어. 아주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와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에서 자랐지. 젊었을 때 마거릿은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어. 의지할 곳도 없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지. 그래도 그녀는 열심히 일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마음은 누구보다 강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거릿은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며 일했어. 그리고 매일 창가에 앉아 고아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지. 어느 날 마거릿은 그 아이들에게 진짜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 세탁소에서 일하는 가난한 여인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지만 마거릿은 굴하지 않았어. 그녀는 고아원을 돌보는 수녀들을 찾아가 말했어. 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날부터 마거릿은 매주 자신의 월급 일부를 고아원에 기부했어.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고 결국 젖소 2마리와 작은 배달용 수레도 샀지. 매일 아침 마거릿은 수레에 우유를 싣고 손님들에게 배달했어. 돌아오는 길에는 호텔이나 부잣집에서 남은 음식을 받아와 고아원으로 가져갔지. 힘든 시기엔 마거릿이 가져온 음식이 아이들의 유일한 식사가 되기도 했어. 그렇게 베풀면서도 마거릿은 늘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업도 아주 잘했어. 그래서 젖소를 더 많이 키울 수 있었고 점점 수익도 늘어났지. 그러던 어느 날 마거릿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어. 그곳의 이름은 아기들의 집이었어. 그리고 얼마 뒤 마거릿은 작은 빵집을 맡게 되었어. 이제 그녀는 우유가 아니라 빵을 배달하는 여인이 되었지. 하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수레에 빵을 싣고 다니며 고아원에 기부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 그러던 중 무서운 전쟁이 시작됐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던 그 시기에도 마거릿은 여전히 수레를 끌고 다녔어. 그녀는 배고픈 군인들과 아이들을 위해 언제나 빵을 준비했고 그 빵을 팔아 더 많은 돈을 벌었어. 전쟁이 끝난 뒤 마거릿은 마침내 커다란 빵 공장을 세웠어. 그 무렵엔 뉴올리언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거릿을 알고 있었어. 도시 곳곳의 아이들은 그녀를 사랑했고 상인들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지.
어려운 사람들은 조언을 구하러 마거릿을 찾아왔어. 마거릿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작은 숄을 어깨에 두른 채 사무실 문 앞에 앉아 있었어. 찾아오는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지. 세월이 흘러 마거릿은 나이가 들었고 마침내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그녀의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 마거릿이 그토록 많은 것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돈을 모아두었던 거야. 그녀는 그 모든 재산을 뉴올리언스의 고아원에 남겼어.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지도록 말이야. 마거릿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 그들은 모두 똑같이 고아들이에요. 마거릿의 유언장에는 서명이 아닌 단순한 X 표시만 남아 있었어. 그녀는 끝내 글을 읽거나 쓰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든. 하지만 뉴올리언스 사람들은 그녀를 깊이 존경했어. 그녀는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되어 주었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어. 그녀의 지혜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었지. 우리는 그녀를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마거릿이 살아있을 때 수레를 끌고 다니던 모습, 사무실 문 앞에 앉아있던 모습을 그대로 동상으로 만들었어. 그 동상은 지금도 뉴올리언스에 서 있어. 한 평범한 여인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사람들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단다. 크로이소스처럼 부유하게. 수천 년 전 아시아의 한 나라에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어. 나라의 땅은 그렇게 넓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잘 살았고 그 중에서도 왕은 엄청난 부자였어.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으면 정말 부자야 라고 말할 정도였지. 지금도 누군가를 아주 부자라고 할 때 크로이소스 왕처럼 부자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해. 크로이소스 왕은 자기 삶이 완벽하다고 믿었어. 넓은 땅, 화려한 궁전, 수많은 아인, 반짝이는 옷과 값진 보물들까지 정말 모든 걸 다 가졌거든. 그래서 늘 이렇게 말했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어느 여름날 바다 건너에서 아주 유명한 손님이 왕국에 찾아왔어. 그 사람은 아테네의 솔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똑똑하고 지혜롭기로 유명했어. 사람들은 훗날 누군가를 똑똑하다고 말할 때 솔론처럼 지혜롭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대. 왕은 솔론을 반갑게 맞이했어.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어.
크로이소스 왕은 솔론을 데리고 궁전 곳곳을 안내했어. 부드러운 소파, 번쩍이는 가구, 값비싼 그림, 그리고 수많은 책들까지 보여주었지. 정원과 과수원, 말들이 사는 마국간도 보여주며 자랑했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왕은 솔론에게 물었어. 솔론, 당신이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지? 왕은 당연히 솔론이 당신 크로이소스 왕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솔론은 조용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 제가 아는 사람 중엔 가난했지만 착하게 살았던 아테네 사람 탈루스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왕은 깜짝 놀랐어. 화가 나기도 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 도대체 왜 그 탈루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소? 탈루스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지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요.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크로이소스 왕은 어리둥절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었어. 그럼 탈루스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지? 이번에는 꼭 자기가 뽑히기를 바랬던 거야. 하지만 솔로는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했어. 제가 아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병든 어머니를 지극히 돌보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테네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크로이소스 왕은 속이 상했어. 그래서 물었지. 내 부와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가? 왜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 그러자 솔로는 대답했어. 왕이시여, 한 사람이 정말 행복했는지는 그가 삶을 다할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시간이 흘러 아시아에 무서운 정복자가 나타났어. 그는 키루스 왕이었고 많은 나라를 차례차례 정복하며 큰 제국을 만들었어. 크로이소스 왕의 나라 리디아도 결국 그에게 패배하고 말았지. 왕궁은 불에 탔고 과수원은 망가졌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여기던 크로이소스 왕도 붙잡혀 포로가 되었지. 키루스 왕은 병사들에게 말했어. 이자 때문에 내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 다시는 이런 자가 생기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겠다. 그러곤 크로이소스 왕을 장작더미 위에 묶었어. 불을 붙이려는 순간 그는 솔론의 말이 떠올랐지. 사람의 행복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그는 탄식하며 외쳤어. 솔론이여, 솔론이여, 솔론이여. 키루스 왕은 그 외침을 듣고 병사들에게 물었어. 저자는 왜 솔론을 부르는가? 병사들은 이유를 알지 못했어. 결국 키루스 왕은 직접 크로이수스 왕에게 물었어. 그러자 크로이수스 왕은 자신이 들었던 솔론의 말을 전하며 지금껏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고백했어. 키루스 왕은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는 조용히 말했어.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크로이소스 왕을 풀어주어라. 그렇게 크로이소스 왕은 목숨을 건졌고 이후에는 키루스 왕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단다. 파에톤. 파에톤은 태양신 포이보스 아폴론과 님프 클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야. 어느 날 학교 친구가 파에톤이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는 비웃었어. 그 말에 파에톤은 화가 났고 창피해서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어. 제가 정말 신의 아들이라면 그걸 증명해 주세요. 그러자 클리메네가 차분히 말했어. 직접 아버지를 찾아가 물어보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태양의 나라는 우리 땅과 바로 이어져 있으니까. 희망에 가득 찬 파에톤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 향했어. 태양의 궁전은 높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고 황금이랑 보석으로 반짝였어. 천장은 빛나는 상아로 꾸며져 있었고 문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지. 벽에는 대장장이 신인 불카누스가 새긴 그림이 있었는데 거기엔 땅이랑 바다, 하늘,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존재들이 그려져 있었어. 바다에는 님프들이 뛰놀고 있었지. 어떤 님프는 물결 속에서 장난치고 있었고 또 어떤 님프는 물고기 등을 타고 있었어. 바위 위에 앉아서 초록빛 머리카락을 말리는 님프들도 있었어. 땅 위에는 도시와 숲, 강, 그리고 자연의 신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 위로는 찬란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 문에는 별자리가 6개씩 새겨져 있었지. 파에톤은 가파른 길을 올라 아버지의 궁전 안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태양의 방에 가까워지자 너무 강한 빛에 압도돼서 걸음을 멈췄어. 태양신 포이보스는 자줏빛 옷을 입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왕좌에 앉아 있었거든. 그의 양 옆에는 낮, 달, 해, 그리고 일정한 간격 사이에 시간의 여신들이 있었어. 봄은 꽃으로 머리를 장식하고 여름은 얇은 옷을 입은 채 익은 곡식으로 만든 화관을 쓰고 있었어. 가을은 포도즙으로 물든 발을 하고 있었고 겨울은 서리가 낀 머리를 하고 있었지.
이 웅장한 광경 속에서 태양신은 궁전 앞에 눈이 빛나는 소년을 바라봤어.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태양신이 물었어. 세상을 비추는 위대한 신이시여. 파이톤이 간절하게 말했어. 제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태양신은 빛을 거두고 파이톤을 품에 안았어. 너는 틀림없이 내 아들이다. 내 어머니가 한 이야기는 모두 진실이야. 내가 의심을 떨칠 수 있도록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들어주겠다. 나는 신들이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사용하는 스틱스 강을 증인으로 삼겠다. 파이톤은 어릴 때부터 태양신이 하늘을 달리며 전차를 모는 모습을 동경해왔어. 그 자리에 서보는 게 그의 오랜 꿈이었지.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었어. 아버지, 단 하루만이라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차를 몰고 하늘을 날아가며 세상에 빛을 비추고 싶어요. 파이톤이 외쳤어. 그 말을 듣자마자 태양신의 얼굴이 굳어졌어. 그는 쉽게 맺은 약속을 후회하면서 빛나는 머리를 가로저었어. 내가 너무 쉽게 약속했구나. 그 소원만은 들어줄 수 없단다. 넌 아직 너무 어리고 몸도 약해. 넌 필멸자인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바라면 안 된다. 다른 신들도 감히 하지 않는 일을 넌 하려고 하는구나. 태양에 불타는 전차는 나만이 다룰 수 있지. 심지어 하늘의 지배자인 주피터조차 이 일을 하지 않아. 그는 계속해서 파이톤을 타이르듯 말했어. 전차가 나아가는 길은 아주 가파르단다. 아침에는 말들이 막 잠에서 깨어 힘들어하고, 정오가 되면 하늘 높이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게 돼. 저녁이 되면 다시 가파른 내리막길을 달려야 한단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도 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걱정하며 기다리지. 그가 말을 이어갔어. 게다가 하늘은 계속 돌고 있어서 전차를 잘못 몰면 중심을 잃고 끌려가게 될 수 있어. 전차를 빌려준다 하면 움직이는 별자리 사이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온한 도시나 신전이 아니다. 거긴 무시무시한 별자리들이 도사리고 있어. 황소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 정갈자리, 개자리 같은 존재들이 각기 다른 힘을 지니고 하늘 곳곳에 숨어 있단다. 그리고 불꽃을 뿜는 말들은 아주 사나워서 나조차도 가끔은 다루기 어려워. 태양신은 아들의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했어. 내가 두려운 것은 단지 전차가 아니라 바로 내가 겪을 위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만약 내 아들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금은 보화든 바다의 보물이든 무엇이든 줄 수 있지만
이 소원만은 안 된다. 하지만 파이톤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 결국 태양신은 한숨을 쉬며 그를 전차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지. 전차는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바퀴는 은으로 되어 있었어. 말이 메이는 부분에는 다양한 보석이 박혀 있었지. 파이톤이 경이로운 전차를 바라보고 있을 때 새벽의 여신이 동쪽 하늘의 문을 열고 장밋빛 햇살을 뿌렸어. 포이보스는 지구에 빛이 퍼지고 달이 사라질 시간이란 걸 알아차렸고 시간을 맡은 신들에게 말들을 끌어내라고 했지. 신들은 명령을 따랐고 풍성한 암브로시아를 먹고 자란 튼튼한 말들을 높은 마국간에서 끌어냈어. 그 후 태양신은 파이톤의 얼굴에 마법 연고를 발라서 강한 불꽃빛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었어. 그리고 빛나는 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 내가 이것을 꼭 하겠다면 적어도 내 말을 잘 기억해야 한단다. 채찍은 아끼고 고삐는 단단히 잡으렴. 말들은 재촉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애써야 해. 하늘에 있는 5개의 원을 똑바로 가로지르려 하지 말고 왼쪽으로 돌아가렴. 북쪽과 남쪽은 위험하니 피하고 중간에서 움직여야 해. 바퀴 자국이 보이면 그게 바로 길을 안내해 줄 거야. 하늘과 땅은 적당한 열이 필요해. 너무 높이 올라가면 신들이 사는 곳을 태우게 됐고 너무 낮게 내려가면 지구가 불타게 될 거야. 중간 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란다. 이제 널 운명의 손에 맡기마. 운명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 밤은 서쪽 문을 지나가고 있어 더는 머물 수 없구나. 고삐를 잡아라. 아니, 잠깐. 차라리 여기서 안전하게 지켜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군. 내가 세상의 빛을 가져오겠다. 하지만 그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소녀는 벌써 전차로 뛰어올라 서둘러 고삐를 움켜쥐었어. 그리고 망설이는 아버지에게 계속 고맙다며 인사했어. 말들은 불을 내뿜는 듯한 콧김으로 공기를 가득 채웠고 땅을 세차게 구르며 안달을 했어. 장애물이 치워지자 끝없이 펼쳐진 우주가 그들 앞에 열렸어. 말들은 힘차게 구름을 가르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달렸어. 말들은 곧 자신들이 끌고 있는 전차가 평소보다 가볍다는 걸 알아챘어. 배에 짐이 없을 때 바다 위에서 기울고 흔들리는 것처럼 전차는 텅 빈 것처럼 흔들렸거든. 말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달렸고 결국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지. 파에토는 당황했어. 고삐를 어느 쪽으로 돌려야 할지 몰랐고 알아도 그렇게 할 힘이 없었거든. 그때 처음으로 큰 곰자리랑 작은 곰자리가 뜨거운 열기에 달궈졌어.
물속으로 뛰어들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야. 차가운 하늘에서 웅크리고 있던 뱀자리는 뜨거운 열을 받아 격하게 몸부림쳤어. 겁에 질린 파이톤이 지구를 내려다봤을 때 넓은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 사방이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의 눈은 흐려졌어. 그는 차라리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전차를 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 생각했어. 폭풍에 휩쓸리는 배처럼 파이톤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떠밀려갔고 조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이미 하늘의 많은 길을 지나왔지만 남은 길이 더 많았어. 그는 정신이 아찔해졌고 고삐를 계속 잡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놓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 하늘 여기저기에서 힘을 가진 별자리들이 보이자 그는 깜짝 놀랐어. 특히 정갈자리는 두 개의 커다란 발톱을 앞으로 뻗고 독침을 뒤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어. 파이톤은 완전히 겁에 질렸고 그의 손에서 고삐가 떨어졌어. 말들은 고삐가 느슨해졌다는 걸 느끼자마자 하늘의 낯선 곳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 별들 사이를 이리저리 가르며 하늘을 헤맸고 어떤 때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땅 가까이로 내려오기도 했어. 달은 자기 자리 아래에서 파이톤의 전차가 달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하늘에는 연기가 가득 찬 구름이 올라왔고 산 꼭대기들은 불에 휩싸였어. 들판은 타들어갔고 풀들은 시들었으며 곡식도 불 속에서 사라졌어. 도시들은 벽과 탑까지 전부 무너져 내렸고 많은 나라가 잿더미로 변해버렸어. 파이톤은 불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열기를 느꼈어. 공기엔 연기와 불꽃이 가득했고 마치 용광로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처럼 숨쉬기도 힘들었지. 전차는 너무 뜨거워져서 하얗게 달아올랐고 이리저리 흔들렸어. 푸르던 숲은 말라버려 사막처럼 되었고 강물도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다 말라버렸어. 땅은 갈라졌고 바다는 점점 줄어들어 마른 땅이 될 것만 같았지. 바다의 신 넵투누스는 3번이나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지만 3번 다 뜨거운 열기에 밀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어. 그때 지구가 연기로 가득 찬 물결 속에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 그리고 지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들의 왕인 주피터에게 간절히 말했어. 신들의 왕이시여, 제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정말 저를 불길 속에 사라지게 하시려는 거라면 차라리 저를 번개로 내려치세요. 당신의 손으로 끝을 맺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저는 가축들이 풀을 뜯을 수 있도록 들판을 내어주었고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제단에는
향도 받쳐왔어요. 그런데 저의 형제 태양, 오케아누스는 무슨 잘못이 있나요? 왜 그도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요?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연기에 휩싸였어요. 바다와 땅과 하늘이 모두 사라지면 세상은 다시 혼란으로 빠질 거예요. 부디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 불길 속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꼭 지켜주세요. 하지만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열기와 심한 갈증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 그 모습을 본 주피터는 마음이 무거워졌어. 너무 늦기 전에 막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 거라 생각했지. 주피터는 땅과 나무와 동물들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어. 예쁜 꽃들이 시들고 강물은 말라가고 새들의 노래조차 들리지 않았거든. 주피터는 단호하게 마음먹었어. 주피터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탑에 올라섰어. 그곳은 자주 구름을 펼쳐 세상을 덮고 무서운 천둥을 내리던 곳이었지. 그는 손에 천둥을 움켜쥐고 강한 눈빛으로 전차를 향해 던졌어. 천둥이 전차를 때리자마자 술에는 산산조각이 나서 터지고 말았어. 놀란 말들은 고삐가 끊어진 채 사방으로 도망쳤고 바퀴는 부서져 별들 사이로 흩어졌어. 그리고 파이톤은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채 하늘에서 떨어졌지. 마치 별똥별처럼 빠르게 추락했어. 그는 하늘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이미 숨이 멎고 말았어. 그의 불탄 몸은 강의 신이 받아서 뜨거운 잔해를 차가운 물로 식혀주었대. 입속에 살고 있는 부탁해요. 옛날 옛적 부탁해요라는 말이 한 소년의 입속에 살고 있었어.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어. 진짜로 살아있는 작은 존재였지. 숨도 쉬고 기분도 느끼고 바람도 좋아했어. 사실 부탁해요는 모든 사람의 입속에 살고 있어.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 존재를 깜빡 잊고 지내지. 그리고 말이야, 이 착한 말은 자주 입 밖으로 나와야 해. 그래야 숨도 쉬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거든. 마치 어항 속 물고기가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쉬는 것처럼 말이야. 오늘 들려줄 부탁해요는 딕이라는 소년의 입속에 살고 있었어. 그런데 딕은 조금 무례한 아이였지. 부탁해요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딕의 부탁해요는 오랫동안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어. 점점 힘이 빠지고 숨도 차고 입안 깊숙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 딕은 늘 이렇게 말했어. 빵 줘, 물 줘, 그 책 내놔. 말끝마다 똑똑 짧게 명령만 했고 부모님은 그런 딕의 말투를 걱정하셨어. 하지만 딕의 입속 부탁해요는
그보다 더 걱정이 많았어. 매일매일 입천장에서 나갈 기회를 기다리며 조용히 숨을 참고 있었거든. 딕에게는 존이라는 형이 있었어. 존은 곧 10살이 되는 아이였고 딕보다 훨씬 공손했지. 존의 입속에 살던 부타케오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깥으로 나왔어. 햇볕도 쬐고 맑은 공기도 마시며 매일매일 신나고 건강하게 살았지. 그런데 그날 아침 딕의 부타케오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 숨이 너무 막혔거든. 이렇게는 안 돼. 숨을 쉬고 싶어. 딕의 부타케오는 결심했어. 그리고 아주 살짝 딥의 입을 빠져나와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어. 후. 그렇게 21번 깊이 쉬고 살금살금 식탁을 건너 존의 입으로 퐁당 하고 뛰어들었어. 존의 입속에 있던 부타케오는 깜짝 놀랐어. 누구야? 여긴 내 자리야. 알아. 딕의 부타케오가 힘없이 말했어. 나는 동생의 입속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거긴 너무 힘들어. 날 불러주지도 않고 숨도 못 쉬겠어. 잠깐만 머물 수는 없을까? 조금이라도 숨을 쉬면 다시 힘이 날 것 같아. 존의 부타케오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물론이지. 그 마음 이해해. 내 주인은 착한 아이라서 부타케오를 2번 말해도 괜찮을 거야. 편하게 있다가. 그날 점심 존은 버터가 먹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아버지, 버터를 좀 건네주세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왜 그렇게 정중하니? 존은 대답하지 않고 이번엔 어머니를 향해 말했어. 어머니, 머핀을 주실 수 있나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웃으셨어. 물론이지,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데 왜 부탁해요를 2번이나 말하니? 존은 고개를 갸웃했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케이티, 물 좀 줄래? 부탁해, 부탁해. 이번엔 존도 깜짝 놀랐어. 입이 먼저 말한 거였거든.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 허허, 별일 아니야. 너무 정중해서 나쁠 건 없단다. 그동안 딕은 여전히 예전처럼 말하고 있었어. 계란 줘, 우유 줘, 숟가락 줘.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을 따라해보고 싶어졌어. 정중히 말하는 게 왠지 멋져 보였거든. 그래서 딕은 어머니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어. 어머니, 머핀을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나오질 않았어. 왜냐고? 딕의 부탁해오는 지금 형 입속에 있거든. 딕은 다시 한번 말했어. 어머니, 버터를 좀 건네주세요.
음, 음. 하지만 아무리 해도 부탁해요는 나오지 않았어. 목이 막힌 듯 꽉 하고 걸려버렸지. 그날 하루 종일 딕은 말끝마다 만 반복했어. 가족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어. 왜 저러지? 밤이 되자 딕은 지쳐버렸고 기분도 나빠졌어. 결국 어머니는 두 아이를 조용히 잠자리에 들게 했단다.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딕의 부탁해요가 다시 돌아온 거야. 전날 존의 입속에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햇볕도 쬐며 힘을 다시 찾았거든. 딕은 조심스럽게 말해봤어. 아버지, 오렌지를 잘라주실 수 있나요? 부탁해요. 그 말은 아주 자연스럽고 마치 형이 말하던 것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왔어. 식탁에 앉은 가족들이 깜짝 놀랐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딕도 공손한 아이가 되었단다. 이제 딕의 부탁해요도 매일같이 기분 좋게 세상 밖으로 나와 숨도 쉬고 웃음도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어느 날 한 남자와 아내는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얻게 됐어. 처음엔 그저 감사했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황금알이 하나씩 생기니까 말이야. 그런데 점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 이렇게 매일 하나씩 받느니 차라리 거위 뱃속에서 한꺼번에 다 꺼내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결국 참지 못하고 거위를 죽이고 말았어. 그런데 말이야, 막상 배를 갈라보니까 안에 금은커녕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평범한 거위였던 거야. 결국 그들은 황금도 거위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지. 욕심이 너무 크면 결국 가진 것마저 잃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 메아리와 수선화. 에코는 숲과 언덕을 좋아하는 예쁜 ним프였어. 숲속을 뛰어다니며 노는 걸 좋아했고 사냥의 여신 다이아나를 따라다니는 걸 아주 좋아했지. 하지만 에코에겐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 말을 너무 좋아해서 대화든 논쟁이든 늘 마지막 말을 꼭 하려고 했거든. 어느 날 유노 여신은 남편이 다른 ним프들과 어울리고 있을 거라고 의심하며 그를 찾아 나섰어. 그때 에코는 다른 ним프들을 도망치게 하려고 유노에게 계속 말을 걸며 시간을 끌었지. 하지만 유노는 그 속임수를 알아차렸고 화가 난 유노는 에코에게 벌을 내렸어. 이제부터 넌 남의 말만 따라하게 될 거야. 먼저 말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말은 여전히 내 거야. 그 뒤로 에코는 산속에서 사냥하던 나르키소스를 보게 됐어. 그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지. 에코는 그를 한눈에 좋아하게 됐어.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제 먼저 말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가 먼저 말해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지. 어느 날 나르키소스가 동료들과 떨어져 길을 잃어버렸어. 그는 누구라도 찾기 위해 소리쳤지. 누구 없나요? 에코는 대답했어. 누구 없나요?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시 말했어. 이리로 와주세요. 에코도 똑같이 따라했지. 이리로 와주세요. 나르키소스는 저 멀리서 자신과 똑같은 말을 따라하는 소리가 들리자 누군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궁금해졌지. 왜 나를 피하는 거죠? 왜 나를 피하는 거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누군가 가까이 있다고 느낀 나르키소스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어. 우리 함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에코는 너무나 기뻤어. 마침내 자신이 기다리던 말이 나왔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며 그에게 달려갔어.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깜짝 놀랐어. 자신은 호기심에 했을 말일 뿐인데 갑자기 누군가 달려온 거야. 그는 당황해서 에코를 밀쳐냈어. 손대지 마요. 남의 말만 되풀이한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낫겠어요. 에코는 또 한 번 뒷말을 따라했고 나르키소스는 짜증을 내며 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졌어. 에코는 부끄러움에 몸을 숨겼고 깊은 슬픔에 빠져 점점 말라갔어. 결국 몸은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게 되었지. 그 뒤로 에코는 절벽과 동굴 속에서 살며 누군가가 말을 걸면 마지막 말만 되풀이하는 메아리로 살아가게 되었어. 나르키소스는 에코에게만 냉정한 게 아니었어. 다른 ним프들에게도 무심했지. 그러던 어느 날 나르키소스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한 소녀가 신에게 기도했어. 그도 한 번쯤은 사랑에 빠져보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픔을 겪게 해주세요. 복수의 여신은 그 소녀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했어. 깊은 숲속에는 은빛처럼 맑은 샘이 있었지. 그 샘은 양떼나 야생동물도 가까이 오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깨끗했지. 낙엽조차 물에 떨어지지 않아 언제나 맑은 물이 고여 있었어.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지친 나르키소스가 그 샘에 도착했어. 그는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였다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 그는 그 모습이 샘물 속에 사는 아주 아름다운 요정인 줄 알았지. 그는 스스로의 눈부신 눈동자, 바스쿠나 아폴론을 닮은 곱슬머리, 둥근 뺨, 하얀 목, 도톰한 입술과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빠져들었어. 그는 자기 모습에 반해버린 거야. 나르키소스는 샘물 속 그 얼굴을 향해 입을 맞추려 했고 팔을 뻗어 안으려 했지만
손이 닿는 순간마다 그 모습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 그는 그 샘을 떠날 수 없었어. 배고픔도 잠도 잊은 채 계속 물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지. 왜 나를 피하는 거죠? 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다른 ним프들도 나를 사랑해요. 당신도 나를 보고 웃고 내가 손짓하면 따라 하잖아요. 하지만 그가 흘린 눈물은 샘물을 흐리게 했고 그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어. 제발 가지 말아요. 만질 수 없다면 바라보기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결국 나르키소스는 자신에게 빠진 채 기력에 다해 쓰러지고 말았어.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도 그는 자신이 강물에 비친 그 모습을 보며 계속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가 세상을 떠나자 ним프들은 깊이 슬퍼했어. 물의 ним프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쳤고 에코도 함께 울었어. 그들은 그의 장례를 준비하려 했지만 나르키소스의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어. 대신 그 자리엔 한 송이 꽃이 피어 있었어. 안쪽은 보랏빛이고 겉은 하얀 꽃잎으로 감싸인 꽃이었어. 사람들은 그 꽃을 나르키소스 수선화라고 불렀지. 지금도 그 꽃은 그의 이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